한의학에 대한 현대인들의 감정은 복잡 미묘하다. 한의학은 서구 열강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통용되었으며 신분의 지위구어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이 한의학을 통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의학의 표준이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서구 의술과 달리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나 태양인, 소음인과 같이 체질에 따라 심성이 달라진다는 사상의학 등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학문이라는 인식이 있다. 거기에 더해 의사와 같은 기술직을 중인이라 천시하는 산업공상의 관념 때문에 실력 있는 한의학자들의 존재 역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한의학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알 만큼 뛰어난 업적과 명성을 세운 이가 존재한다. 바로 허준이다. 허준은 조선 한의학의 정수로 여겨지는 동의보감의 저자이자 선조의 어이이기도 했다. 그의 삶은 극작가인 이은성에 의해 소설 동의보감으로 집필되었고 훗날 드라마로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렇다면 소설과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16세기의 한의사 허준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 지금부터 허준이 걸어온 인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허준은 중종 33년인 1539년에 경기도 양천현 파릉리에서 허륜과 영광 김씨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허준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허준의 조부인 허구는 경상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경상우수사를, 부친인 허륜은 평안도 용천부사를 지냈다. 하지만 이토록 뼈대 있는 명문가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음에도 허준의 친모인 영광 김씨가 첩실이었던 탓에 그의 신분은 서자인 중인으로 규정되었다. 소설이나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 천민소생인 얼자로 묘사된 것과 달리 허준의 모친인 영광 김씨 역시 양반인 김우찜의 딸인 덕분에 그보다는 취급이 나았지만 그럼에도 문과 시험 응시가 금지되었고 오를 수 있는 관직의 품계에 제한을 두는 등 법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허준 역시 어렸을 적부터 서어를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를 인지하고 문과에 응시하겠다는 생각을 접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허준은 중인 신분도 응시가 허용되는 과거 시험인 잡과로 눈길을 돌렸다. 잡과는 통역, 의학, 법학, 회계, 미술 등 기술직을 선발하는 과거 시험이었는데 주로 중인들이 응시했다. 비록 문과 출신과 비교의 대우도 품계도 차별받았지만 사실상 중인 신분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허준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길인 잡과에 합격하기 위해 과거 공부에 몰두했다. 이때 허준은 잡과 중에서 의술을 담당하는 의과를 선택했는데 아마 의술이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기에 잡과들에 비해 대우가 그리 낮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실력을 인정받아 어의로 임명되어 왕과 왕족의 병을 치료한다면 높은 품기와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허준 역시 의과에 응시하여 자신의 재능을 떨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허준의 야심은 훗날 현실이 된다. 자신의 진로를 정한 허준은 의관이 되기 위해 의술 공부에 매진했지만 30살이 되던 1569년까지 의과에 합격하지 못했다. 허준과 비슷한 생각을 한 중인들이 많았던 데다가 자리가 날 때마다 이전 시험에 응시했던 합격자들이 먼저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과거 합격 평균 연령이 35세였음을 감안하면 비록 잡과이긴 하나 허준이 남들보다 늦은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렇게 30살이 된 허준은 왕과 왕족들의 약을 제조하는 관청인 내의원의 의관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이때 허준은 의과 시험에 합격하여 발령받은 것이 아닌 지인의 천거를 받아 들어갔는데 허준을 천거한 이는 학자이자 이조참판을 역임했던 유이춘이었다. 유이춘이 허준의 외삼촌인 김시읍과 친분이 있던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이때 유이춘은 허준의 학식과 의술에 주목했다. 허준은 그동안 익힌 의술을 사용해 유이춘의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거나 그의 부인인 송덕봉의 설종을 위한 약을 달여 보내는 등 유이춘과 그 가족들을 치료하는 일을 도맡았다. 이때 허준은 유이춘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렁이 즙을 바르라는 처방을 내렸는데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라 유이춘 역시 이에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허준의 처방대로 지렁이 즙을 바르고 정말로 얼굴의 종기가 사라지자 유이춘은 허준을 크게 신뢰했다고 한다. 또한 학자인 그를 위해 허준은 노자, 조화론 등 여러 경전과 사서들을 보내주었는데 이런 점 또한 유이춘이 허준을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유이춘은 타 사대부 못지않은 학식과 의술을 지닌 허준이 의과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569년에 이조판서 홍담에게 허준을 내의원에 천거해달라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홍담은 유이춘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준을 의관으로 임명할 것을 조정에 건의했고 당시 국왕이던 선조 역시 이를 윤허하여 선조 2년인 1569년 허준은 내의원 의관이 되었다.
당시 고위 관료의 보증을 받아 왕의 옥체를 직접 관리하는 내원에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허준은 기본적인 의관 이상의 의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의관이 된 허준의 앞길은 순탄했다. 임명된 지 4년 뒤인 1973년에 정삼품 내원정에 올랐으며 그 후 2년 뒤인 1975년에는 선조를 직접 진찰하는 어의로 승진하기에 이른다. 관직에 임명된 지 불과 6년 만에 서울의 신분으로 타 사대부나 문관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이는 당시 건강에 관심이 많던 선조의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었다. 선조는 평소에 잔병치레가 잦았으며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격 탓에 만성 소화불량과 편두통에 시달렸다. 때문에 선조는 자주 내의원에서 지은 약을 복용했고 그 과정에서 뛰어난 실력을 지닌 허준을 눈여겨본 것이다. 그렇게 어의에 임명된 허준은 선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581년 허준은 선조로부터 중국의 의학서를 교정하라는 명을 받게 된다. 허준이 교정하게 된 책은 과거 중국에서 쓰여진 찬도맥결이라는 의학 서적이었는데 제작된 지 수백 년은 지난 내용에 오류가 많고 조선의 의학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허준은 선조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광해군 4년인 1612년이 되어서야 찬도맥결을 수정 및 교정한 찬도박론 맥집 결성을 간행했다. 찬도박론 맥집 결성은 진맥에 짚는 법을 설명하는 책으로 오정육부와 진맥의 위치 및 기본적인 특성, 간 맥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을 기술했다. 찬도박론 맥집 결성은 조선의 의학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당대에도 의과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는 등 그 정확성을 인정받았다. 이렇듯 허준은 의학자로서 조선의 의술을 체계화시키는 한편 어의로서의 본분에도 충실했다. 1590년 허준은 당시 왕자였던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했다. 당시 천연두는 마마라 불리며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어 한 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취급되었는데 허준이 이를 완치시킨 것이다. 이때 허준은 천연두를 치료할 방측으로 돼지꼬리에서 나온 피로 만든 점이고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당시로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에 주위에서는 이를 만류했다. 하지만 허준은 이를 무시하고 과감하게 왕자에게 약을 복용시켰고 결국 광해군은 천연두가 완치되어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허준의 행보에 크게 감동한 선조는 그 공을 치하하며 그를 당상관으로 임명했다. 당상관은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관례에 따르면 기술직인 의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 품계는 정삼품 당하관이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허준을 위해 선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조정의 관례를 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조의 행보에 신하들은 일제히 반대를 표했다. 허준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며 설령 공이 있어도 너무 과한 포상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조는 신료들의 요구를 전부 무시하고 끝내 허준을 당상관에 제수시켰다. 그렇게 허준은 조선 왕조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당상관 지위에 오른 의관이라는 업적을 이뤘지만 그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군이 괴멸당하자 선조는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뭉진했는데 허준 역시 어의로서 선조를 호종했다. 허준은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등 타 대신들과 같이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끝까지 조정에 남아 선조를 보좌했는데 이때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선조의 건강을 살폈다. 또한 1596년에 부왕 선조를 대신하여 삼남에서 병사들을 이끌던 세자 광해군이 병에 걸렸을 때 이를 치료했다. 그리고 허준은 세자의 병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다시 정의품 자원대부로 승진했다. 이때도 신료들이 허준에게 주는 포상이 너무 과하다며 반대했으나 선조는 공로가 있는 자들이다 라며 듣지 않았다. 이후 어느 정도 전황이 안정되자 허준은 선조의 명령으로 조선의 의술을 총망라한 의서 편찬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 편찬의 시작이었다. 허준의 전문 분야였던 탕약과 전염병뿐만 아니라 과거 한반도와 중국에 존재했던 모든 의술을 다루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때문에 양례수, 이명원과 같은 어인은 물론이고 민간에서 이름을 떨치던 유학자 출신의 정작 그리고 의학적 조예가 있던 영의정 유성룡 등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실력 있는 의관 5명이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했다. 그러나 작업에 착수한 지 불과 1년 만인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동의보감 편찬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1598년에 전쟁이 끝나고 전란으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선조는 1601년에 허준에게 다시 동의보감을 편찬할 것을 명령한다. 이때 선조는 왕실 의서 500여 권을 참고자료로 직접 내주었다. 다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협업하던 이전과 달리
허준 홀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전염병으로 백성들에게 보급할 의서를 우선적으로 제작하여 배급했기에 동의보감의 편차는 점차 미뤄졌다. 이때 허준은 언해태산지벼,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지벼라는 의서들을 편찬 및 배포했는데 각각 산부인과, 응급조치, 천연두에 대한 예방과 증상, 치료법 등을 다루고 있다. 언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는 허준은 이 의학책들을 한글로 작성하여 한문을 모르던 백성들도 알기 쉽게 읽도록 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추고 있던 양반이나 유학자들과 달리 무지했던 일반 백성들은 간단한 질병도 치료법을 몰라 죽어가거나 미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준은 선조의 병환을 치료한 공로와 더불어 전쟁 당시 선조를 호종했다는 이유로 1604년에 호성공신 3등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때 의관으로서는 최초로 종일품 양평군에 제수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란 당시 선조와 광해군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정일품 보국 숭록대부에 임명되었으나 이는 문관만 받을 수 있다는 신료들의 반발로 다시 취소되었다. 허준이 받을 뻔했던 보국 숭록대부는 최상위품계인 대광보국 숭록대부 바로 아래 단계로 주로 영의정과 좌의정 그리고 우의정 같은 삼정승들이 임명되는 영예로운 직위였다. 허준이 이와 같은 파격적인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때에는 선조의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 건국 200년 만에 닥친 전란과 수도함락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그로 인해 이반된 민심, 세자에게 양해할 것을 요구하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선조가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어이로서 직분을 지키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허준을 보며 선조는 그에게 큰 신뢰를 품었을 것이다. 때문에 선조는 일개 의관에게 지나치게 후한 대우를 한다는 신하들의 비판을 무시할 만큼 허준을 총애했다. 1607년에 허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병이 낫지 않자 조정해서 허준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는데 이에 선조는 벌을 주기보다 의술로 죄를 씻으면 된다며 무마시켰다. 지나친 의심으로 충신들에게 가혹한 대우를 해 후세의 비판을 받았던 선조였지만 허준에게만큼은 무제한적인 신뢰를 보인 것이다. 이렇듯 어의이자 의학자로서 왕의 치료와 의학서적 편찬에 힘쓰던 허준이었지만 언해구급방과 언해두창지뷰를 펴낸 해인 1608년에 귀향을 가게 되었다. 선조가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에는 왕이 사망하면 어의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거나 귀향을 가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왕이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주를 이뤘으므로 대개 형식적으로 물러났다가 복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허준도 마찬가지로 어의에서 물러나 귀향을 갔는데 이후 1년 뒤인 1609년에 광해군의 명령으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부원과 마찬가지로 광해군 또한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허준을 총애했기 때문에 허준은 다시 어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허준은 선조로부터 받은 왕명을 이수하기 위한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동의보감 편찬의 완료였다. 그동안 노쇠해진 선조의 치료와 의학서적 편찬 등 바쁜 공무 때문에 동의보감의 편찬을 완수할 수 없었으나 다시 어의로 복직한 이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선임이자 전 지휘자인 양예수는 이미 사망했기에 허준이 대신 다른 어의와 동료들을 모아 작업을 총괄 지휘했다고 한다. 마침내 어의로 복직한 지 2년이 지난 1610년에 허준의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이를 광해군에게 바쳤다. 선조가 최초로 명령을 내린 1596년에서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이를 본 광해군은 선왕의 유업을 끝까지 완수했다. 고 칭찬하며 명마 한 필을 상으로 내렸다고 한다.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은 조선 역사상 최고의 의서 중 하나로 손꼽혔으며 중국, 일본 등 국외에서 명저로 손꼽혔다. 동의보감은 동쪽의 의술이라는 뜻의 동의와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의 보감을 합친 것으로 조선과 중국 의학의 표준을 세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의보감은 인체의 본질인 정기신과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 및 병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항목의 병증과 처방 중 당시에 검증된 방법만을 수록했고 그 출처를 밝히는 등 현재의 백과사전이나 논문과 같은 인용법을 통해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중국에 비해 병과 약재의 체계적인 분류와 관리, 복용법을 통해 의학의 무지한 이들도 쉽게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같은 병에 걸려도 환자의 나이나 성별, 상태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사람 중심의 의학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렇듯 당시로서는 최초로 병의 증상과 치료법을 체계화시킨 동의보감은 이후 한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전에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난무했었고 그로 인해 의학의 신뢰도가 낮았는데 동의보감의 출간으로 제대로 된 치료법이 전파되면서 한의사의 위상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당대 존재하던 거의 모든 의학 서적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정확성과 신뢰성 역시 높았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은 그동안 쌓인 동양의 한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자 의학 서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청나라 사신들은 조선에 올 때마다 동의보감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따르면 청나라 수도 북경의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동의보감이며 심지어는 국가의 보물 중 하나로 황제에게 진상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동의보감은 당대 최고의 의학 서적으로 평가받았다. 조선통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일원 중 하나가 병에 걸려 일본 의원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의원의 실력을 의심하자 그가 자신은 동의보감으로 의술을 배웠다고 화를 냈다 한다. 이처럼 동양의학에 끼친 영향과 중국, 한국의 거의 모든 의술을 집대성했다는 상징성, 그리고 그로 인한 역사적 가치 덕분에 동의보감은 동양의학서 중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근대화 이전까지 전례가 없던 예방의학과 공공의료를 15세기에 선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듯 조선은 물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명절을 펴낸 후에도 허준은 새로운 의료서적에 저술을 멈추지 않았다. 찬도방론 맥집 결성의 편찬을 완료했으며 1613년에는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를 다룬 신천벽온방과 병력신방을 간행했다. 이처럼 허준은 주로 전염병과 관련된 의서들을 편찬했는데 아마도 전란 이후 전염병이 창궐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의학자로서 본분을 다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게 의서 편찬 및 후진 양성에 매진하던 허준은 1615년 8월 17일에 향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매우 애석해하던 광해군은 사후 3개월이 지난 11월에 허준의 품계를 올렸는데 바로 생전 선조가 제수하려 했으나 보류된 정일품 보국 숙록대부였다. 이때만큼은 허준은 동의보감 편찬에 공로가 있다 생각해 신료들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의관이자 서울로서 유일무이하게 정일품에 제수된 허준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의 아내 안동 김씨와 함께 안장되었다. 당시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허준의 입지전적인 출세는 백성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조선 왕조 500년간 제대로 된 사대부라 취급받을 수 없는 중인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정일품이란 최고위직에 올랐으며 동의보감이라는 세계적인 유산을 남겼다. 그가 저술한 동의보감은 한중일 삼국의학의 표준이 되었으며 조선에서 한의학이란 학문을 새로 정립시켰다. 의관으로서 허준과 같은 업적을 이루거나 대우를 받은 이는 그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행보와 업적에 허준과 다를 바 없던 서울과 중인 그리고 백성들은 열광했다. 허준에 대한 백성들의 동경과 열망은 그에 대한 수많은 설화들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훗날 소설과 드라마로 제작되어 다시 한번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허준 역시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직분에 맞게 발휘해 보답했다. 그가 편찬한 동의보감은 이전까지 사회에서 차별받던 한의사라는 직업의 위상을 높여주었으며 검증된 치료법을 통해 무지로 죽어가던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 전란 이후 전염병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학 서적들을 저술했으며 이렇게 그가 남긴 수많은 의학 서적들은 후세의 조선 한의학의 발전과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렇듯 조선에는 제대로 된 의학을, 후세에는 잊혀질 수도 있었던 기록을 남긴 덕분에 허준은 현대인들에게 위대한 한의학자로 기억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